안녕하세요. 제 강의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역시 코메니우스가 남긴 교육과 신학 사상이 오늘 우리와 한국 교회와 기독교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 교훈을 받는 의미가 이 강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초상화, 이 코메니우스의 얼굴입니다. 모두 다 코메니우스가 살아있을 노년기에 그린 그림입니다. 아주 가운을 입고 후드를 찬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이 그림은 원래 코메니우스가 암스테르담에 살 때에 한 골목에 화란의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화가와 함께 살았답니다. 같은 골목에 세 집 건너편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렘브란트가 그렸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렘브란트의 아주 수제자인 유벤스라는 사람이 그렸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렘브란트의 제자 유벤스가 그려준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진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유명한 데카르트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베이컨의 초상화입니다. 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왜 가져왔느냐? 이들은 17세기에 유럽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었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고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함으로 고로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생각에다 두었던 이 이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유럽 사회는 데카르트 이래로 결국은 이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치를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판단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베이컨은 원래 법학자이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은 그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이컨은 귀납적 방법을 제안해 가지고 3단 논법, 가설과 증명과 결론이라는 이 3단 논법, 귀납적 방법론을 제시해서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전되는 토대를 놓아준 인물이다,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 인물들을 끌어와서 결국 코메니우스가 제안한 이 제언서, 유럽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제안했던 그 제언서에 대한 유럽 학자들의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코메니우스 남긴 이 미완의 세계개혁 제언서는 앞서 잠시 설명했습니다마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전쟁을 예방하고 세계 평화를 목표로 하는 그러한 국제협력 기구들이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설립되면서 코메니우스의 이 세계개혁의 제언서가 그때 발견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엔이라는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국제재판소가 만들어지고, 국제경찰 등의 기구들이 설립되었고, 또 세계 지성인의 총회로 알려져 있는 빈의 모임, 또는 세계 과학자들의 총회로 알려져 있는 로마의 클럽, 이런 것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 지도자 협의회인 WCC 설립 등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코메니우스의 이 제언서가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속에 이미 400년 전에 코메니우스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제시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1950년대 코메니우스의 그 과학, 문화, 교육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유엔 산하에 설립된 유네스코, 이것도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코메니우스는 전류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그 명제를 제시하면서 올림픽 같은 경기, 월드컵 같은 축구 경기, 스포츠 경기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코메니우스가 제안해 놨던 거예요.
그의 6번째 책인 판오르토시아라는 책, 범개혁론으로 번역되는 이 책에 보면은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 책에 이미 코메니우스가 400년 전에 이미 죽기 전에 그것들을 제안해 놓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하면 코메니우스가 이야기하는 그것들이 오늘날 이 20세기에 와가지고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코메니우스의 이러한 제안의 의미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현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1966년 국제 코메니우스 학회가 설립됩니다. 그때 독일과 체코 학자들에 의해서 코메니우스의 이 제언서는 계속 연구되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근으로 되는 가죽 밴드의 책으로 엮어져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80년대로 오면서 코메니우스에 대한 학문의 연구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 와서는 코메니우스의 이 학문 연구의 절정을 이루는 해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해가 바로 코메니우스 탄생 400주년이었습니다. 코메니우스가 1592년에 탄생했거든요. 1992년은 바로 코메니우스 탄생 40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공화국이 그동안 소련 공산권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국가로 탄생된 해가 바로 1992년이었습니다. 1990년이 동서독이 통일된 해였고요. 유럽의 동국 공산권의 여러 나라들은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의 나라로 다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체코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유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해에 체코는 코메니우스를 체코의 제2의 국부로 칭송하면서, 제1국부가 누구냐니까 얀 후스입니다. 루터보다 100년 먼저 종교개혁을 프라하에서 일으키다가 결국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한 인물입니다. 이 후스가 아주 최고의 국부이고요. 두 번째 국부는 코메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은 코메니우스의 공헌이 더 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교육, 문화, 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생겼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위 프라하에서는 코메니우스를 기리는 국제학술 심포지움이 개최되었고, 이때 많은 학자들이 코메니우스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책들이 번역되었고 연구서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코메니우스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에서도, 독일에서도,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물들에서 드러난 코메니우스 학문에 대한 평가는 철학적 인식론에서 특별히 17세기에 데카르트와 비교가 되면서 코메니우스는 그 시대의 패자였다, 그리고 데카르트는 승리자였다 라는 이제 생각들이 문서에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기독교적인 인식론자였던 코메니우스의 이 신중심적 사고, 신중심적인 이성 사용, 이것이 그때로 봐서 학문세계, 데카르트가 나타나서 인간의 이성중심적 사고를 절대적인 인식론으로 내세우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유럽의 학문세계는 점차 코메니우스의 신중심적 사고 인식론을 배제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성중심의 사고에 의존된 새로운 학문의 시대가 발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데카르트는 17세기에 떠오르는 태양이며 코메니우스는 석양에 지는 해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오늘날 코메니우스의 학문에 관한 연구들은 새로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992년에 쏟아져 나온 많은 학문 연구 논문들에서 코메니우스의 새로운 가치들이
새롭게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논문이 민스터 대학의 교육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스트롬이라고 하는 교수의 논문입니다. 그는 범지혜와 교육이라고 하는 논문을 1992년에 발표해서 그 논문을 통해서 코메니우스의 교육 철학의 필요성, 특별히 범지혜와 또 이성중심의 이 데카르트적 사고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코메니우스를 크로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7세기에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사상이 지배한 이래로 인간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었느냐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오늘날 신형상의 모습은 인간 사이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코메니우스 시대보다도 인간상은 더 어두운 모습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또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나타나는데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서 신을 향한 질문과 동경심이 여전히 현대인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면서 코메니우스의 교육신학적인 학문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간은 신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신형상 교육과 관련해서 코메니우스가 보여준 통찰은 기독교 교육학에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주고 있고 인간의 삶은 자연과 정신과 이 경건의 전체에 관한 이성조화의 정신을 오늘날도 코메니우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그는 역설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역시 코메니우스가 남긴 인간성, 미완성 대작인 인간사 관계 개선에 대한 보편적 지언서를 높이 평가하면서 이 문서야말로 현대사회의 유토피아적이며 기술 만능주의적인 지배 행태와 인간 돌봄의 편협한 윤리와 법 질서의 도덕과 특히 오늘날 윤리와 정치를 진화론적 모델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 문제성에 대한 분명한 거절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고 동시에 전 인류가 포괄적이며 우주 전체에 관한 이해와 함께 인류 구원의 미래적인 삶의 완전한 세계 계획을 시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밝혀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성인과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여전히 그것들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그리고 실천해야 될 참으로 희망적인 사회 개혁의 중요한 방법이고 원리임을 그는 그의 논문에서 주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의 과제는 코메니우스의 의도대로 우주 전체와 관련된 전 세계를 이해하도록 올바른 정신을 교육해야 할 것을 이 스트롬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조하기를 이러한 교육은 결코 전공 지식이나 직업 교육이나 실적 준비와 실적 향상에 한정된 그런 교육은 아니어야 할 것을 역설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 강연자는 스트롬 교수의 이러한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는 코메니우스의 인식론과 학문을 다시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중심적인 이성적 사고의 필요성과 범지혜의 교육 실천에 관한 그 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그간 전적으로 이성에 의존된 인간 중심적인 사고는 전 인류를 무신론자로 만들게 되었으며 인류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삶의 법칙에 갇혀버린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일 현대적인 학문의 방향이 코메니우스가 제시한 이 범지혜의 교육을 따라
신중심적인 사고의 이성 사용 방향으로 다시 전환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스스로 인류의 파멸로 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17세기 후반에 코메니우스가 암스테르담에 망명하여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유럽의 지성사회가 이성중심적 사고에 만연된 모습을 코메니우스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데카르트적 사고의 메인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역사 연구는 그들을 까르테시아너라고 부릅니다. 데카르트 사상을 따르는 파들을 두고 표현한 말입니다. 이 추종자들을 향하여서 코메니우스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때의 데카르트는 이미 제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데카르트와 코메니우스는 친구 관계로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는 라이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별히 그 엔데게스트 성에서 데카르트가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와 있는 데카르트를 코메니우스가 만나게 됩니다. 데카르트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콧대가 좀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쉽게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주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코메니우스를 그는 환영했고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나서 4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때 토론도 이 이성 절대 중심적인 인식론을 제시하는 데카르트의 그 인식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인식론만으로만은 모든 진리를 판단한 기준이 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스럽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 위험성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이성으로 검토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성 절대론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코메니우스와 데카르트가 만나고 데카르트 헤어진 이후에 데카르트는 3년을 더 살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54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코메니우스는 오래 살아서 그때 당시에 장수였습니다. 78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 17세기 후반에 코메니우스가 암스테르담에 있을 때는 데카르트는 이미 죽었고 그 추종자들인 까르테시아너들이 소위 새로운 시대의 학문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방법을 이 데카르트 추종자들이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계몽주의적 철학을 내세울 때에 그들의 철학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 데카르트적 사고의 그 인식 방법의 절대화는 철학의 암적 훼손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경고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코메니우스가 오래 살아서 썼던 엘리야의 경고라는 문서에 코메니우스가 그 모든 사실을 다 밝혀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코메니우스가 당대의 데카르트 추종자들을 향해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시대의 지성인들은 코메니우스의 경고를 무시하였고 이성 중심의 독자적인 사고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성은 생각과 행동을 분리하고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의 비윤리성의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날 교육신학자 몰렌 하우어라는 사람은 데카르트적 사고의 이 이원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평가한 글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코메니우스에게 던져진 문제들은 아직 극복되지 않았다. 그가 전환시키려고 했던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삶의 형태에 관한 합리성과 인간성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까지 분석적으로 해부해 놓은 교육 내용에 따라 전체와 의미의 연관성을 보여주려는 교육적 작업은 항상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데카르트적 사고에 의하여 형성된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현대 문명 때문임을 지적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코메니우스 이래로 지난 약 400년 동안 발전한 현대 산업사회는 이러한 이성중심의 사고에 갇힌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과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삼각구도에 철저히 의존된 사회로 발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성장과 생산은 실적을 요구하죠. 그리고 소비라고 하는 이 삼각구도에 갇혀버린 폐쇄적인 사회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산업사회의 공교육기관인 다음 세대들의 학교 교육에서는 인간성 교육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만 내세우지 실제로 인간을 교육하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범주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인간상 생산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만 경쟁하는 인간의 모습을 철저하게 경험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사회 교육의 모습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중심적 사고에 갇힌 이 폐쇄된 사회를 새롭게 열어주기 위해서 코메니우스의 신중심적인 이성적 사고, 범지혜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는 코메니우스에게서 배워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를 묻는 인간성 교육은 바로 코메니우스의 이와 같은 교육 철학과 교육 신학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배우기를 시작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코메니우스가 생각했던 그대로 21세기의 인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 두 개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코메니우스를 그린 학자적인 모습, 그리고 책상 앞에서 책을 펴놓고 학문을 연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오늘날 프라하에 있는 그 코메니우스 교육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초상화는 바로 아까 이야기한 렘브란트가 그린 코메니우스 초상화로 밝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코메니우스의 아주 노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초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까 앞에서 제가 밝혀준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시간 주제를 좀 바꾸어서 계속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류 미래를 준비한 희망의 신학자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에 대해서 유럽 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그 평가를 중심으로 다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역시 인간성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인간성 문제, 즉 인간의 문제이죠. 인간성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유럽 학자들이 지적해주는 그런 내용들에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본 대학의 교육신학자 헤닝 슈레어, 이분은 제게 박사학위를 준 독도 파트, 독일에서는 박사학위를 준 교수님을 독도 파트라 그러는데 저의 독도 파트였습니다. 제 스승이었습니다. 본 대학의 교육신학자 헤닝 슈레어 교수는 17세기 유럽 지성인들이 데카르트와 베이컨의 철학을 선택했던 결과가 현대사회가 안게된 인간성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쿰 대학의 교육철학자 클라우스 샬러 교수는 역시 같은 견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데카르트와 베이컨을 추종한 결과는 힘과 지혜 사이에서
예, 힘을 선택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 힘을 선택했다는 것은 베이컨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또 데카르트의 이성중심의 사고, 그리고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전제하여 표현한 내용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메니우스의 신중심의 이성적 사고와 모든 지혜의 배움을 외면하고 오직 이성중심의 사고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던 베이컨의 지식을 선택한 결과에 대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코메니우스는 베이컨의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동의하면서도 이 베이컨이 말한 유명한 명제인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명제는 코메니우스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비판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정말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지식 위주, 지식 전달 위주, 지식 중심의 교육 방향으로 나온 결과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혜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 발전한 주인이 누구냐? 결국은 베이컨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아는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대를 누를 수 있는, 모르는 자를 누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또 다른 주종관계를 만들 수 있는 비인격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비인간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코메니우스는 아는 것이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힘이 되어야 되고 지식이 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날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많이 아는 선생이 모르는 제자를 주종관계로 만들어서 지배하는 이런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뭐냐 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본당 안에서 17세기에는 안에서 이 모퉁이 저 모퉁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이들을 여러 반이 한 본당 한 건물 안에서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이 그림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선생이 빗자루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을 공부 숙제를 안 해왔거나 질문해서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를 때리는 체벌하는 문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교육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다고 하는 것, 폭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부모의 체벌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코메니우스는 아이에게 공부 못한다고 매를 떼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코메니우스에게 나온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